1994년 3월 23일 모스크바를 떠나 홍콩으로 향하던 아에로플로트 593편의 여정은 그날따라 유난히 평온했습니다. 최신 기종인 에어버스 A310-304는 승객과 승무원 75명을 태우고 순조롭게 고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기상 상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기체는 아무런 이상 없이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비행 경로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 속에서 누구도 이 비행기가 몇 시간 뒤 시베리아의 험준한 산맥에 비극적으로 처박히리라는 불길한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보였던 비행은 예기치 않은 순간의 일탈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비행의 완벽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오류와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비극의 시작에는 한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교대 기장인 야로슬라프 쿠두린스키와 그의 어린 아들, 그리고 딸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쿠두린스키 기장은 당시 러시아 항공사가 서방 세계로부터 막 도입하기 시작한 최신의 항공기 에어버스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소련 붕괴 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최첨단 기술을 가족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련이 붕괴된 직후였던 당시 러시아 항공업계는 엄격한 규제가 서류상으로는 존재했지만 실질적인 운용과 관행은 상당히 느슨하고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조종사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을 조종석에 들이는 행위는 암묵적으로 용인되거나 적어도 발각되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는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항공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과 러시아 국내 규정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규정 준수보다는 개인적인 재량과 편의가 우선시되던 시대적 배경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인 약 1만 미터 상공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뒤 쿠두린스키 기장은 이 착각과 오래된 관행에 따라 두 아이를 차례대로 조종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먼저 조종석에 앉은 사람은 딸 야나였습니다. 그녀는 기장석에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모든 비행 제어를 자동 조종 장치가 대신하고 있었기에 조종관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마치 자신이 거대한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놀랍고도 실제적인 경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평온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진 이 특별한 경험은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 순서로 조종석에 앉은 15살 아들 엘다르가 조종관을 잡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다르는 아버지와 누나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치 어른처럼 조종관을 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두 손으로 조종관을 꽉 잡고 비행기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모험심에 이끌려 조종관을 조금 더 힘주어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비행기의 정교하고 민감한 컴퓨터 시스템은 이 미세한 움직임을 단순한 아이의 호기심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컴퓨터는 조종사가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려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에어버스 A310의 자동 조종 장치는 조종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이 일정 시간 이상 가해지면 자동으로 오토파일럿을 해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 컴퓨터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오류를 일으킬 경우 조종사가 수동으로 비행 제어권을 즉시 가져갈 수 있도록 고안된 이른바 조종사 우선이라는 중요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조종사의 의지가 시스템보다 우선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593편의 비행에서는 바로 그 중요한 안전장치가 15살 소년의 무심코 내지른 작은 힘과 호기심, 어린 손에 의해 작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 비행기는 더 이상 자동 조종 상태가 아니었고 수동 조작 모드로 전환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오토파일럿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석에는 그 어떤 청각적인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조종사들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는 계기판에 아주 작게 깜빡이는 오토파일럿 해제 표시 등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시 쿠두린스키 기장은 대부분의 비행 경력을 투폴레프2나 일류신 1과 같은 소련제 여객기에서 쌓았고
에어버스와 같은 서방제 항공기로 기종을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조종관 조작으로 자동 조종이 꺼져도 청각적인 경고음은 울리지 않는다는 에어버스 특유의 설계 방식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정보의 부재이자 숙련된 조종사조차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시스템적인 허점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여전히 비행기가 자동 조종 상태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계기판의 작은 표시 등은 그들의 시야에서 놓치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그 사이 비행기의 항로 표시 화면에는 일직선으로 그려져야 할 비행 경로 대신 기이하게도 원형 궤적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선회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고 나서야 조종사들은 비로소 심각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음을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순간 무려 9초라는 짧지만 치명적인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계기판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9초의 망설임과 혼란이 아에로플로트 593편의 비극적인 운명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비행기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며 점점 더 크게 그리고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뱅크 각도가 너무 커지면서 속도와 자세가 비정상적으로 변했고 급격하게 고도를 잃어가며 곧 심각한 실속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덩치가 나선형으로 추락하는 이른바 스파이럴 다이브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스파이럴 다이브는 기체가 나선형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고도를 급격히 상실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기체가 급격하게 방향을 잃고 추락하는 동안 조종석과 객실에는 엄청난 중력 가속도, 즉 강한 G- 포스가 가해졌습니다. 이 엄청난 힘으로 인해 조종사들은 마치 아래로 짓눌린 듯한 상태에 빠졌고, 뒤쪽에 앉아있던 쿠드린스키 기장은 이 엄청난 압력 때문에 앞으로 몸을 움직여 조종관을 잡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제어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는 사실상 무의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실제로 조종관을 제대로 붙잡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훈련된 조종사가 아니라 조종석에 앉아있던 15살 소년 엘다르뿐이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조종관을 꽉 잡고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조종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엘다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쪽으로 당겨. 기술을 들어. 그러나 비행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어린 아이에게 초 단위로 급변하는 비상 상황을 말 몇 마디로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조종사들의 지시는 혼란과 공포 속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엘다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조종관을 놓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러시아 조사관들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정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 비행기는 사실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조종관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여객기는 심각한 실속 상태에 빠지더라도 조종관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스스로 자세를 회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행기의 공기역학적 안정성 덕분으로 기체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593편이 추락하기 시작한 고도 또한 이론적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높이였습니다. 충분한 고도와 회복을 위한 시간이 있었다면 비행기는 다시 안전한 비행 자세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종사들은 에어버스 기체의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련제 항공기 조종 경험에만 의존하여 예상치 못한 기체, 반응과 극심한 혼란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수동으로 직접 비행기를 살려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판단 착오와 미숙한 지식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종사들의 필사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통제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엘다르는 조종사들의 혼란스러운 지시와 자신의 공포 속에서 조종관을 계속 붙잡고 있었고, 비행기는 멈추지 않는 나선형 추락을 이어갔습니다.
비행기는 약 3분간의 길고 처절한 실속 끝에 결국 시베리아의 쿠즈네츠크 알라타우 산맥 언덕에 맹렬히 추락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탑승자 75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 속에는 쿠드린스키 기장의 사랑하는 두 자녀, 엘다르와 야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린 생명은 어른들의 판단 오류와 시스템의 허점 속에서 안타깝게 쓰러져 갔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테러 가능성이나 기체 결함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엄청난 희생자를 낸 사고인 만큼 원인 규명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회수된 블랙박스, 특히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CVR가 분석되면서 사건의 숨겨진 진실은 명백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CVR에는 조종사들 간의 다급한 대화와 계기판의 경고음 사이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이렇게 해도 돼?" 와 같은 호기심 어린 질문들,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극심한 혼란과 지시, 공포에 찬 비명 소리들, 금속이 비틀리고 부서지는 끔찍한 소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비행기를 세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사람들의 절규 섞인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항공업계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항공기 조종석의 출입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조종실은 더 이상 가족이나 지인에게 개방되는 곳이 아니었고, 엄격한 보안과 통제 하에 오직 필수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어버스는 이 사고를 계기로 자동 조종 해제 시 조종사에게 훨씬 더 명확하고 즉각적인 청각적, 시각적 경고를 주도록 시스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단순히 작은 표시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기종 전환 교육 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조종법 습득을 넘어 항공기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시스템과 조종사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한 기장의 규정 위반, 15살 소년의 순수한 호기심, 그리고 항공기 설계와 조종사 교육 시스템 사이에 존재했던 치명적인 빈틈. 이 세 가지 요소가 기가 막히게 겹쳐지면서 아에로플로트 593편의 비극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를 단순히 한 개인의 어이없는 실수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불완전한 판단과 기술의 복잡성이 결합된, 어쩌면 예고된 비극이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수많은 의문과 교훈을 남긴 채 593편의 비극은 오늘날까지도 항공 안전의 중요한 경고 등으로 남아 있습니다.